강순옥 여사님의 나이는 72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일찍 시작되죠. 캄캄한 새벽 4시 광장시장 구석의 작은 떡집 순옥이네에 불이 켜집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뜨거운 김 속에서 떡을 쪄내며 억척같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나, 아들 이정배뿐이었죠. 시장에서 닳고 다른 거친 손으로 그녀는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머나먼 캄보디아 땅에서 K- 리조트라는 큰 사업을 하는 어머니의 유일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떡을 사러 오는 시장 상인들에게 입버릇처럼 아들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아주 크게 사업을 한다오. 거기서 제일가는 리조트라나 봐. 사진을 봤는데 아주 궁궐이야, 궁궐.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는 야자수가 펼쳐진 화려한 리조트를 배경으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지. 정배 씨의 사진이 반질반질 닳도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핵심 욕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렇게 성공한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은 여생 조용히 보내는 것, 그것 하나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떡을 쪄내고 땀을 닦던 순옥 여사님에게 낯선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배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얼마만이냐? 밥은 먹고 다니냐? 사업은 잘 되고? 그럼요, 어머니. 아주 잘 되다 못해 넘칩니다. 어머니, 이제 그 고생 좀 그만하세요. 뭐, 고생은 무슨. 난 괜찮다. 내가 잘 되면 됐지. 순옥 여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죠. 어머니, 이제 고생 끝. 지상낙원에서 저와 함께 사시죠. 제가 다 모실게요. 지상낙원. 그 한마디에 순옥 여사님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랑 지상낙원에서 평생 떡만 만지던 내 팔자에 그런 날이 온다니요. 아들은 며칠 뒤 비행기 표와 함께 화려한 리조트 팜플렛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에메랄드빛 수영장과 야자수가 펼쳐진 팜플렛은 순옥 여사님이 평생 본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 여사님은 순옥인의 떡집 셔터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를 써붙이고 그녀는 눈물을 훔쳤죠. 섭섭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평생을 모아 장만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문서와 자신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시장에서 돈을 숨길 때 쓰던 낡은 복대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아들이 있는 지상낙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낯설지만 따뜻한 땅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강순옥 여사님은 복대 속의 집 문서를 꼭 쥔 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공항을 나섰죠. 저 멀리 훤칠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정배 씨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 아들, 정배야, 이게 얼마만이냐? 훤해졌네, 아주 훤해졌어. 순옥 여사님은 아들의 등을 몇 번이고 두드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불러준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는 이국적인 풍경에 넋을 잃었죠.
시장 떡집 풍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건물들과 야자수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차는 곳, 팜플렛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K- 리조트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황금빛으로 장식된 로비, 에메랄드빛 수영장,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는 현지 직원들. 순옥 여사님은 내가 이런 데를 다 와보는구나. 라며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여기가 바로 어머니가 앞으로 사실 지상낙원입니다. 아들은 그녀를 최고층, 가장 전망이 좋은 VIP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눈이 부시게 화려했죠. 아들은 짐을 푸는 어머니에게 시원한 과일 주스를 건네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보안이 아주 철저해서 투숙객 등록이 좀 까다로워요. VIP 등록 절차인데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오냐.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 여권이랑 신분증이랑 이것저것 등록할 게 좀 있어요. 서류가 든 가방 저한테 잠시 맡겨주시겠어요? 금방 등록하고 돌려드릴게요. 순옥 여사님은 아들의 그 듬직한 말을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떡을 쪄낸 억척스러운 손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이 든 그 낡은 가방을 아들에게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과 신분증은 물론 한국의 집 문서와 인감도장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여기 있다. 내가 알아서 잘 좀 해다오.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아주 금방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아들 정배 씨는 그 가방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폭신한 침대에 누워 아들이 차려준 지상낙원에서의 첫날 밤을 단꿈에 젖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오지 않았죠. 순옥 여사님이 초조해질 무렵 낯선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길어져서요. 며칠만 푹 쉬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아들의 문자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 정배 씨는 감감무소식이었죠. 중요한 미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늙은 어미에게 전화 한 통 없는 것일까요? 처음의 설렘과 감격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더 이상 방 안의 화려한 가구나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로비에 내려가 봐야지.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직원들은 알 거 아냐. 순옥 여사님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 겸 방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것인데도 어쩐지 남의 집을 몰래 나서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죠. 황금빛 로비를 지나 그녀는 리조트 정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제복 입은 경비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순옥 여사님의 앞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사리 매덤. 죄송합니다, 부인. 밖은 위험합니다. 안에 계십시오. 아니, 나는 우리 아들. 이정배 사장 좀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 거요. 순옥 여사님이 경비원들을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안 됩니다, 마담.
순옥 여사님은 결국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위압감을 느끼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이 심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 돌아와 가장 먼저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뚜마이너스하는 익숙한 신호음 대신 먹먹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귓가를 때렸죠. 전화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라?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절망적인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인터넷을 눌러봤지만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만 반복될 뿐이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여긴 시골이라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걸 거야. 순옥 여사님은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지막 희망을 찾아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얼핏 보았던 다른 한국인 노인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들 소식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 에메랄드빛 분수대 옆 벤치에 어제 보았던 그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너 명의 노인들은 하지만 서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떨어지는 분수 물줄기 그 한 곳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 실례합니다. 다들 한국 분들 맞으시죠? 여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화도 안 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혹시 우리 아들 이정배 사장 못 봤어? 순옥 여사님의 다급한 물음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딸이 곧 데리러 올 거예요. 미국에서 하버드 나왔어요. 곧 올 거예요. 네, 우리 딸이 곧 데리러 올 거예요. 하버드. 그녀는 마치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소름이 끼쳐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에게 다급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긴 전화도 안 된다고요. 우리 아들 못 봤냐고요. 그 할아버지는 순옥 여사님의 말에 텅 빈 눈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K-리조트 사장이야. 여기가 지상낙원이래. 지상낙원. 순옥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눈빛, 저 텅 비고 풀려버린 눈동자.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긴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던 그녀의 등 뒤에서 바스락하는 빗자루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던 10대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현지인 청소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빗자루질을 멈춘 채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그 정중한 미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무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깊고 슬픈 눈동자였습니다. 정원에서 마주한 그 텅 빈 눈동자들, 그 끔찍한 공포는 강순옥 여사님을 더 이상 방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다정했던 문자 메시지. 금방 갈게요, 어머니. 이제는 그 글자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정배가 옆방에 임시로 머문다고 했어. 자기 방이 다 준비될 때까지 그녀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들이 머물렀다는 바로 옆방 1202호.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는 다행히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어제 마주쳤던 그 10대 현지인 청소부 소년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1202호 방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철컥. 역시나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도 끝의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눈빛이 70평생의 억척스러움과 지금의 이 절박함을 모두 담아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소년은 잠시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청소 카트를 드르륵 밀기 시작했죠. 그가 순옥 여사님의 방 앞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카트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퉁이를 돌아 그대로 사라졌죠. 바닥에 떨어진 것은 직원용 마스터 키 카드였습니다. 순옥 여사님의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1202호 문에 카드를 가져다 댔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짧고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순옥 여사님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화려한 스위트룸과는 정반대였죠.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바닥에는 빈 술병과 인스턴트 라면 컵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성공한 리조트 사장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의 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꽂혔습니다. 서류 같은 것들이 마구 구겨진 채 쑤셔 박혀 있었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쓰레기통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고?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화려한 카지노에서나 쓰는 붉은색 도박장 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채 구겨진 서류 뭉텅이가 나왔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 마치 깨진 그릇을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 붙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쓰인 채무 이행각서였습니다. 채무자 이정배 채권자 알아볼 수 없는 현지 대부업체. 이름 채무액 500만 달러, 500만 달러. 순옥 여사님은 0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멈추게 한 마지막 한 줄. 담보사항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시 한국 서울시 559 5호동 소재의 부동산 어머니 강순옥 명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또한 완전한 양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모친 강순옥을 K-리조트 시설에 위탁, 채권자의 완전한 감독하에 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VIP 등록. 그건 등록이 아니었습니다. 여권과 도장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미팅. 그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겠죠. 보안이 철저한 리조트. 그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보았던 그 넋나간 노인들. 그들 역시 자식들의 빚 때문에 담보로 잡혀온 또 다른 강순옥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망한 겁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이 늙은 어미를 담보로 팔아넘긴 겁니다. 여기는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순옥 여사님은 그 찢어진 각서 조각을 붙잡은 채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떡을 쪄내며 지켜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인생,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더러운 도박장 쓰레기통 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그녀가 진실을 깨닫고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든 순옥 여사님의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현지 남자 2명. 그리고 그들 뒤에 어제 아침 자신에게 혈압약이라며 수상한 약을 건네려 했던 바로 그 낯선 한국인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텅 빈 눈, 그 손에는 은색 쟁반 대신 뾰족한 바늘이 달린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순옥 여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이상 폭신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사내들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화려했던 리조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리조트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직원 숙소로도 쓰이지 않는 낡은 별채 창고였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차가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찌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지상낙원이라던 그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정배야, 내 아들 정배야. 내가 어미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떡을 쪄내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뜨거운 김에 대어 흉터가 가득한 팔뚝, 그 모든 고통을 성공한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이곳 지옥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강순옥 여사님은 한참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 낯선 땅에 홀로 버려졌다는 공포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에서 보았던 초점 없는 눈의 그 노인들처럼 자신도 저렇게 서서히 미쳐가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순옥 여사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그 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40년을 매일같이 전쟁 같은 시장 바닥에서 버텨낸 순옥인의 떡집 주인이었으니까요. 아니,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녀는 피눈물이 섞인 눈물을 억척스럽게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들의 방에서 미친 듯이 움켜쥐고 나온 그 찢어진 각서 조각들을 더듬더듬 찾아냈습니다. 비록 찢어졌지만 이것은 아들의 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만천하에 알려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 손으로 아들을 잡아가두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달칵 굳게 닫혔던 쇠문이 열리고 희미한 빛과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밥그릇을 든 바로 그 10대 청소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험악한 간병인들 대신 하루에 한 번씩 이 창고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밥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소년은 말없이 바닥에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그 순간 소년의 그 깊고 슬픈 눈동자에서 유일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 올 때 챙겨왔던 낡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화장품, 새빨간 립스틱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각서의 깨끗한 뒷면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말도 영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SOS. 그리고 그 밑에 그녀가 아는 유일한 나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KOREA 한국. 다음 날 소년이 다시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손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약과였습니다. 그녀는 그 약과를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라. 소년이 약과를 받아들고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그 약과와 함께 밤새 립스틱으로 절박하게 눌러 쓴 그 붉은 글씨의 각서 조각을 소년의 작고 거친 손바닥 안에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 붉은 립스틱으로 쓴 쪽지를 건넨 후로 며칠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강순옥 여사님은 곰팡내 나는 창고 안에서 새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멎을 듯 했죠. 혹시 그 소년이 나를 구해줄 경찰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그 텅 빈 눈의 간병인 혹은 밥그릇을 든 깡마른 소년뿐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날 이후 순옥 여사님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내려놓고 황급히 사라지곤 했죠.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약과와 붉은 쪽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걸까요? 순옥 여사님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철컥. 쇠문이 열렸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여느 때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어머니, 그간 평안하셨어요? 그 목소리, 꿈에서도 그리웠고 꿈에서조차 증오스러웠던 아들 이정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 여사님이 번개처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처럼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 정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문신을 한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버티고 서 있었죠. 정배야, 내 아들, 내가 어미한테 어떻게... 순옥 여사님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20년 전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그날의 눈빛보다 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오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내민 것은 깨끗하게 새로 인쇄된 부동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에 지장만 찍으시면 어머니도 저도 두 분 다 편해져요. 제가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마지막으로 절 좀 도와주세요. 이놈,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니가 안 찍으시면 전 여기서 죽어요. 저 사람들이 절 죽인다고요. 순옥 여사님은 아들의 그 뻔뻔한 절규에 차라리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싫다. 싫어. 이놈아, 차라리 날 죽여라. 내 놈 손에는 10원 한 장 못 넘겨준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아들 정배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복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가 자꾸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끼잉 마이너스.
사채업자 하나가 누군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깡마르고 작은 체구. 며칠 전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건네받았던 바로 그 10대 청소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채업자는 소년의 가느다란 목에 시퍼런 칼날을 가져다 댔습니다. 안 돼. 그 아이는 나죠. 순옥 여사님이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려 했지만 다른 사채업자가 그녀의 어깨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아들 정배 씨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앞에 붉은 립스틱으로 쓰인 그 쪽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녀석 아주 똑똑하더군요. 어머니가 주신 이 SOS 쪽지 저한테 바로 가져오던데요. 자기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순옥 여사님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저 순박해 보이던 소년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 정배 씨가 순옥 여사님의 굳어버린 손가락 앞에 인주를 밀어 놓았습니다. 찍으시죠, 어머니. 어머니의 그 쓸데없는 저항 때문에 이 어린 녀석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 저한테 이 쪽지 가져오면서 어머니가 주신 약과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군요. 모든 희망이 그렇게 배신당했습니다. 강순옥 여사님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배신한 그 깡마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그녀의 시선을 애써 피하고 있었죠. 아들 정배 씨는 그 꼴이 아주 즐겁다는 듯 붉은 인주를 그녀의 코앞까지 밀었습니다. 어머니, 뭘 망설이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찍으시죠. 이 녀석 어머니가 주신 약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그 비웃음 소리가 곰팡내 나는 이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억척같이 버텨온 삶. 그 모든 것이 이 낯선 땅, 이 차가운 창고 안에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저 소년의 배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아들이 내민 그 부동산 포기 각서를 향해 뻗었습니다. 떡을 빚던 그 거칠고 투박한 엄지손가락이 붉은 인주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악 창고의 낡은 쇠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거대한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손전등 불빛들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헤집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꼼짝 마. 전부 손들어. 캄보디아 경찰이다. 강순옥 여사님, 어디 계십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캄보디아 말과 귀에 익은 다급한 한국어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들 정배 씨와 사채업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기습에 쥐덫에 걸린 쥐처럼 당황했죠. 뭐야? 어떻게 알고? 정배 씨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사이 아까 그 험악한 사채업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소년의 목에 칼을 더욱 바싹 들이대며 소년을 방패 삼아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다 비켜.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정배 씨는 그 혼란을 틈타
창고 구석의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숨기려 했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채업자의 손에 인질로 잡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던 그 10대 청소부 소년. 그 소년이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소년은 다음 순간 자신의 목에 칼을 댄 사채업자의 발등을 있는 힘껏 정말 온 힘을 다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아악! 사채업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년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고는 뱀장어처럼 그 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총알처럼 곧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순옥 여사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녀는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순옥 여사님의 그 절박한 붉은 쪽지를 받고 고민했죠. 이 쪽지를 곧장 흉악한 사채업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척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들 정배 씨가 저 녀석이 쪽지를 가져왔다며 비웃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붉은 쪽지를 건네기 전 이미 순옥 여사님이 처음 주었던 그 약과 포장지, 그 달콤한 냄새가 밴 포장지에 자신이 아는 유일한 한국어, 리조트 정문에 쓰여 있던 KOREA라는 글자를 똑같이 눌러 적어 리조트를 드나들던 한국인 관광객에게 몰래 전달했던 것입니다. 소년의 배신은 모두를 속이기 위한,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한 아주 영리하고도 필사적인 연기였던 겁니다. 경찰들이 인지를 놓친 사채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더미 뒤에 숨어있던 아들 정배 씨도 꼴사납게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강순옥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와 순옥 여사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향해 달려와 품에 안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 깡마른 캄보디아 소년의 손만 40년간 떡을 쪄낸 그 거친 손으로 꼭, 아주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창고 안을 가득 채웠던 혼돈과 절규가 경찰들의 단호한 목소리 아래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강순옥 여사님은 그 모든 광경을 마치 먼 나라 연극을 보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40년간 자신의 세상이었던 아들 이정배 씨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저놈들이 절 속인 겁니다. 어머니,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순옥 여사님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곰팡내 나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십니다, 여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전하십니다. 순옥 여사님은 기계처럼 그 부축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지옥 같았던 그 퀴퀴한 창고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캄보디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며칠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인지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리조트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정배 씨가 사채업자들과 함께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원망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차한 구원을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년간 아들을 향해 지어 보였던 그 인자한 미소도
며칠간 토해냈던 분노의 눈물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으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건넨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눈물을 닦고 있는 10대 청소부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죠. 순옥 여사님은 대사관 직원의 팔을 놓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40년간 떡을 쪄내 거칠어진 그 손으로 소년의 작고 검은 손을 꼭, 아주 꼭 잡았습니다. 소년도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에 있던 그 작은 집을 처분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노렸던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광장시장만큼이나 시끄럽고 활기 넘치는 곳이었죠. 그 시장 한 구석 작은 가게 앞에 순옥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교복 대신 깨끗한 새 옷을 입은 그 소년이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함께 서 있었죠. 가게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들여 쓴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옥인의 K- 떡집. 순옥 여사님은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낯선 땅에 낯선 쌀로 다시 뜨거운 김을 뿜어내며 떡을 쪄내기 시작했죠. 그녀는 소년에게 떡 찌는 법을, 콩고물 무치는 법을, 그녀의 40년 인생 전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상낙원이라던 호화로운 리조트를 잃었습니다. 아니,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아들을 잃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낯선 땅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 있는 진짜 삶을 되찾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이것이 바로 강순옥 여사님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지상낙원이었습니다.